안녕하세요. 글로벌 레저 코리아 2022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트랙 3 미래 기술반에서 첫 번째 세션을 맡게 된 전미정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주제는 바로 MLOps이고요. 옵스 MLOps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마 MLOps를 시도를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좀 관심 있어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 옵스라는 단어가 절로 나오셨을 것 같아요. 저도 MLOps를 처음 만났을 때 옵스, 우와, 세상에 이런 단어가 막 나왔었는데요. 제가 MLOps를 공부하고 또 시도를 해보면서 알게 된 점들과 그 다음에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의 어젠다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MLOps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MLOps의 여러 가지 단계, 별로 특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MLOps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LOps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MLOps 아마 여러분들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ML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머신러닝의 줄임말이고요. 뒤에 있는 ops는 오퍼레이션을 의미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머신러닝은 꽤나 익숙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머신러닝을 한다 그러면 데이터를 모아서 특정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머신러닝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오퍼레이션이 필요해서 MLOps라는 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왜 머신러닝에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걸까? 뭔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왜 이런 게 필요한 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파이썬이나 R 언어를 이용해서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케라스나 텐서플로 또는 사이킨런, 파이토치 등과 같은 훌륭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게 되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해야 되고 또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때 어떤 알고리즘을 쓸 것이냐, 이 알고리즘이 좋을까, 저 알고리즘이 좋을까 엄청 고민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알고리즘을 선택하면 또 하이퍼 파라미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값들을 이용할지 열심히 고민해서 모델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분류 모델을 만들었다. 그때 정확도가 98%다. 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사실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 그 이후 단계로 이 모델이 사회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서 소비가 되어야지만 정말 ML 프로젝트가 한 사이클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시켜본 적은 굉장히 많지만 이 모델이 실제 소비가 되는 단계까지 진행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이 있었나?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다 보니까 모바일 앱에서 이 ML 모델을 활용해 본 적은 있었는데 사실 그때 모델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이 모델을 활용하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좀 차이가 크구나, 좀 다른 분야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ML은 많이 이제 학습이 되고 쉽게 사용이 되고 있지만 만들어진 이 모델이 실제 프로덕션화 되는 건 생각보다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2019년 벤처비트 AI에서 설문조사 발표한 걸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의 87%가 프로덕션이 되는 게 아니라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중에 1개 정도가 프로덕션으로 이어지고 나머지 9개는 그냥 모델 상태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20년 알고리즘이야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한 회사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학습된 모델을 배포해 본 적이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회사에서는 모델을 만들긴 만들었어도 그 모델을 활용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것과 이걸 실제 비즈니스 프로덕트로 만드는 것에는 굉장히 높은 갭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우리가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보다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더 높은 갭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자,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시계를 구현하는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시계가 초, 분, 시 각각 단위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만든 다음에 이걸 배포를 하게 될 텐데요. 만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프레임워크의 언어의 버전이 변경된다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UI, 테마, 색상 이런 게 변경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긴 하겠지만 만일 그런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시계가 혼자서 막 갑자기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느려진다든지 하는 일은 극히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시계는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똑같은 기능으로 동작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머신러닝 시스템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머신러닝 시스템 자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현이 된 거다 보니까 만약에 이 모델이 기존에 보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들이 계속 유입이 되다 보면 이 머신러닝 시스템은 초반에 그 성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일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 과일의 가격이 어느 정도여야지 잘 팔리게 될 것인가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춰가면서 가격을 계산하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쌓여있던 가격이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이 예측해주는 가격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걸 비즈니스에 적용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초반에는 잘 맞출 거예요.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니까 어느 정도 잘 맞출 텐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모델이 맞춰주는 그 과일의 가격이 현실 세계와는 조금씩 동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과일의 가격을 맞추는데 고려해야 되는 데이터에는 날씨라든지 아니면 휴일인지 아닌지 그래서 고객이 얼마나 올 건지 그 다음에 주변에 가게에서 어떤 걸 판매하는지 우리 동네 유동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이슈 때문에 특정 과일의 인기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는 가격을 예측해야 되는데 이전의 데이터로 학습시켰던 모델들은 새롭게 바뀌는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모델을 계속 쓴다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계속 저하되는 모델 디케이 현상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주변 상황의 데이터는 계속 바뀌고 또 모델이 보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가 유입될 텐데 모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성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모델을 처음 만들었던 데이터의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모델 알고리즘에 더 향상을 시키거나 아니면 관련된 코드를 수정하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될 텐데요. 구글에서 나온 유명한 논문에 따르면 머신러닝 시스템에서는 changing anything changes everything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나 모델 또는 코드 이것 중에서 뭐 하나라도 변하게 되면 전체 시스템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변화로 인해서 결국 큰 모든 걸 바꿔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바꾸는 게 좀 부담스럽다 라고 해서 아예 손을 대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프로덕션의 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변화가 생겼을 때에도 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바뀔 수 있도록 머신러닝 모델을 프로덕션으로 전환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그렇게 프로덕션이 됐을 때 이를 유지하고 모니터링하는 전반적인 체계를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MLOps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던 DevOps의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고려를 한 게 바로 MLOp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MLOps는 사실 딱 정해져 있는 모습이 하나가 아니라 어떤 단계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준을 가질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MLOps를 크게 5개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구글에서는 MLOps를 3개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애저 데이기는 하지만 3개 단계가 더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MLOps 3단계를 보면서 각 단계별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LOps 레벨 0입니다. 이 레벨 0는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있는 많이 초창기, 초기 단계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레벨 0로 서비스를 배포해 보신 분들도 꽤 계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전에는 이 레벨 0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또 배포를 했는데요.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도식도에서 네모난 노란색이 전부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전처리 하고 모델 학습시킨 다음에 이밸류에이션과 밸리데이션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쓸만한 모델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학습이 다 된 모델을 모델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모델 보관함, 이거는 사내에 있는 어떤 특정 폴더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드랍박스와 같은 공유 폴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곳에 담아두면 이제 모델을 서빙하는 엔지니어 분들이 이 모델을 가지고 서빙하고 패키징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학습하는 것과 배포하는 과정이 일단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현은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모델 레지스트리를 기준으로 이 앞 단계는 머신러닝 파트, 이 뒷 단계는 오퍼레이션 파트로 명확하게 구분이 나눠지고요. 그래서 앞부분은 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뒷부분은 엔지니어 분들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비즈니스까지 모델을 이어갈 수 있긴 하지만 CI/CD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모델의 성능이 지금 좋은지 아니면 디케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레벨 0는 모델이 자주 변경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쉽게 가장 빠르게 적용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우리가 디플로이먼트, 그러니까 배포하는 대상은 학습을 시키는 전반적인 ML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딱 하나, 그냥 학습이 다 돼서 나온 그 결과물, 모델 파일만 우리가 배포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단계로 서비스를 했어요. 그런데 해봤더니 또 모델이 점점 성능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뭔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새롭게 쌓인 데이터로 다시 이 작업을 수작업으로 그대로 또 하고, 모델이 만들어지면 모델 파일에 버전 2라고 이름을 붙여서 다시 서빙을 하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좀 자동화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모델 배포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레벨 1이 개발이 됩니다. 레벨 1의 가장 큰 특징은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 자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머신러닝 학습 때는
데이터 추출에서부터 데이터 전처리, 학습, 이밸류에이션 되는 이 부분이 자동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 자동화가 되면 우리는 CT, 그러니까 Continuous Training, 지속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학습이 빠르게 지속적으로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또 지속적인 배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코드가 다 모듈화가 되어서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걸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때는 앞에서처럼 모델 하나만 그냥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 ML 트레이닝 파이프라인 전체가 다 배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포가 되면 우리는 계속 모델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모델의 성능이 어느 정도 트레셔홀드보다 더 낮아진다든지 또는 데이터가 쌓였다든지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주기성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이 파이프라인이 동작할 수 있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단계가 바로 레벨 1입니다. 사실 레벨 1까지만 와도 굉장히 우리가 수작업을 하는 단계가 줄어들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노란색 네모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여기에 아까는 거의 다 노란색 네모였는데 이제는 3개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딱 정해놓은 만들어 놓은 이 실험 코드만으로 계속 실습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머신러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알고리즘을 이렇게 바꿔볼까? 안에 있는 레이어를 좀 변경해볼까? 하는 식으로 어떻게 모델 실험을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이 코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은 우리가 학습될 코드를 수작업으로 배포를 해줘야 되지만 레벨 2까지 올라가면은 우리가 변경된 코드 내용까지도 다 이 소스 코드가 지속적으로 인터그레이션, 통합까지 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뭐 하나 바꿔서 레이어를 추가했다. 그러고 나서 커밋을 하면 그 자체가 다음 트리거를 불러일으켜서 패키지가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학습 파이프라인이 업데이트 되면서 기존에 썼던 데이터를 가지고 또 학습이 되고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모델이 다시 서빙이 되는 이런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의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트레이닝 파이프라인 모든 게 다 자동화되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앞부분은 앞에서 보셨던 레벨 1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이 윗부분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윗부분에서는 우리가 따로 그러니까 여기 오토메이션으로 돌아가는 머신러닝 파트와는 별개로 로컬에서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나온 결과를 여기에 적용을 했다면 이제 실험을 하는 것 자체도 전부 다 트래킹이 되면서 변화가 생기면 반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과 파이프라인 모든 게 다 자동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씩은 있긴 있어요. 자, 이렇게 레벨 0, 레벨 1, 레벨 2 이렇게 보다 보니까 레벨 2가 제일 좋구나. 그럼 그냥 무조건 MLOps 레벨 2로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레벨 0를 완성하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근데 레벨 2까지 구현하려고 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뿐만 아니라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레벨 2를 무조건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단계가 무엇인지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레벨 0는 매뉴얼 프로세스로 대부분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레벨 0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레벨 0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에서 박스를 패키징하는 로봇의 팔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로봇 팔에 카메라 모듈이 달려 있어서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서 박스의 위치를 확인하고 비어있는 자리에 특정 물건을 넣어서 패키징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경우에 사실 공장이 내부적으로 크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박스의 사이즈가 계속 동일하다면 우리는 처음에 학습시켰던 모델을 한번 배포해서 그걸 계속 사용을 하면 될 거예요. 모델이 자주 업데이트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모델 제로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박스의 크기나 뭐 종류가 바뀌었다. 그런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델을 재학습시킨 다음에 모델을 업데이트해서 기기에 재배포를 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자주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또 새로운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폐쇄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MLOps 레벨 제로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벨 1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은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는 건데요. 우리가 모바일 기기에서 각 개인별로 맞춤형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용자에 맞게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개인 맞춤화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시리를 사용할 때도 그렇고요. 아니면 우리가 문자를 계속 쓰면서 자동 완성을 활용할 때도 그 사용자가 쌓아온 데이터에 맞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라면은 그 디바이스 자체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다. 그러면 그걸로 자동화 한번 학습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그런 식으로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서 우리가 가격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오일의 가격, 주식 가격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 그러면은 쏟아지는 데이터도 너무 많을 뿐더러 영향을 끼치는 것도 많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 모델을 또 재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배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레벨 2 수준까지 와서 모든 과정을 다 파이프라인으로 설계를 하고 각각의 단계를 자동화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MLOps를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은 일단 각 단계별로 어떤 걸 자동화하는 건지 구분을 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벨 2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MLOps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ML 모델을 프로덕션 한다는 것은 모델 API나 모델 파일만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새로운 모델을 학습하고 배포하는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의 자동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높은 수준의 MLOps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비즈니스 및 데이터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어느 정도 빠른 대응이 필요한지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모든 프로세스를 한 번에 변경,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이건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맞게 한 스텝 한 스텝 파이프라인을 짜고 그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LOps가 무엇인지 그리고 MLOps의 단계별 특징이 어떤 건지 살펴봤으니까 MLOps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자, 저는 처음부터 레벨 2로 가는 건 어려우니까 한 레벨 1 정도로 목표를 잡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MLOps를 구현한 방법을 찾아본다 그러면은 MLOps와 오픈소스의 관계는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LOps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오픈소스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아까와 조금 다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전반적인 MLOps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코드 파이프라인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익스플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클리닝 한 다음에 데이터 이걸 쓰겠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겠죠. 모델 엔지니어링 한 다음에 패키징을 해서 모델 만들어지면 이 모델도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빌드하고 또 배포하는 데 관련된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를 버저닝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모델을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전반적인 코드를 관리하는 것 각각 나눠서 필요한 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각 단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인가 살펴보면 데이터 엔지니어링 부분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살펴보는 것, 그래서 collect 데이터, generate 데이터 또는 profiling 하고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여기서 이상한 값이 있지 않은지 제거를 하고 또 그 중에서 빠져있는 값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레이블링 작업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쭉 거쳐서 데이터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ML 모델 엔지니어링이 시작이 될 텐데요. 여기에는 모델 트레이닝과 이밸류에이팅 그 다음에 패키징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그 알고리즘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이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 판단하고 최적의 모델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패키징을 또 해야 됩니다.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오닉스라든지 PMML 아니면 뭐 코어 ML 이런 형식으로 패키징 하는 것까지가 ML 모델 파이프라인에서 해야 되는 작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모델을 프로덕트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작업들인데요. 모델을 이제 서빙하는 게 필요하겠죠. 배포를 할 수 있게 접근을 할 수 있게 서빙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이 잘 구현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과 또 트리거 하는 것과 관련된 코드들이 이 파이프라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툴을 선택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다시 머신러닝 부분을 떠올려 보면은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불러들이고 전처리하고 또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학습을 하고 이밸류에이트하고 매트릭 값을 보고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튜닝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맨 땅에서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파이썬이나 R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편한 환경, 주피터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VS 코드라든지 그런 곳에서 scikit-learn 또는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구현을 하게 되죠. 프로덕션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이프라인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I/CD 그 다음에 모델 서빙 그 다음에 서빙을 할 때에는 우리가 똑같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모델에 접근할 수 있도록 API를 생성해내고 또 모델을 모니터링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우리가 맨 땅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머신러닝 했던 것처럼 프로덕션을 잘하고 MLOps를 잘 구현하기 위한 툴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겠다 했더니 와 여기에서 이제 한번 웁스라는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머신러닝 코드를 관리했던 건 이 전체 중에서 굉장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델링 할 때 필요한 메이저 라이브러리의 케라스 그 다음에 scikit-learn, 텐서플로우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걸 이용해서 학습을 계속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데이터를 우리가 살펴보고 관리하고 또 레이블링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스트리밍이 또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버전 컨트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서 몰랐었는데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 툴이 MLOps를 위해서 생성되고 또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모델을 학습시켜야겠다라는 것만 정해도 그러면 그때 사이클론을 쓸 것인가, 딥러닝을 한다 그러면 케라스를 할 것인가, 파이토치를 할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은 기능을 하는 오픈소스가 있다. 그러면 난 대체 뭘 선택을 해야 되지? 여기 이 부분을 보니까 좀 말을 더듬게 되면서 MLOps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오픈소스 대축제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오픈소스가 있다는 것도 혼란스러웠지만 또 저에게 혼란스러웠던 건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오픈소스들이 아직 정식 버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전 보면 0.16, 0.18, 0.76, 0.13 등등 아직 베타 버전인 상태로 전부 다 프로덕션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MLOps라고 하는 분야가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명확하게 잡혀있는 솔루션,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담긴 다양한 오픈소스들이 등장을 하고 또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픈소스 생태계가 활발하게 커지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안 그래도 이 파이프라인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데이터 부분, 모델 파트, 그 다음에 코드 파트 각각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오픈소스의 종류도 워낙 많다 보니까 초반에는 어떤 기능을 어떤 오픈소스에서 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반적인 툴을 짜고 그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오픈소스를 쓰는지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건 아마존을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사례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어플로우를 이용해서 작업을 관리를 하고 모델은 또 MLflow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레지스트리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젠킨스를 이용해서 잡을 관리한 다음에 벤토 ML과 패스트 API를 이용해서 모델을 배포를 하는 그런 아키텍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브릭스에서 모범 사례인데요. 여기서는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하고 여기에서 피처 스토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모델 트레이닝과 튜닝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모델을 또 관리를 하고 서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MLflow나 아니면은 쿠버네티스 또는 애저 또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아키텍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답은 없었어요. 물론 오답은 있겠죠.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지만 제가 이 모든 작업을 한 번에 다 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데이터와 모델링 그 다음에 배포 전반적인 파이프라인 자동화 관리 이 부분 중에서 저는 모델링 부분을 좀 먼저 자동화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GitHub에서 가장 지금까지 좀 유명한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툴들에 뭐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가장 오래된 걸로 루이지가 있었습니다. 루이지는 스포티파이에서 개발한 오픈 소스로 파이썬 파이프라인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인기도 많은 그런 툴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아파치에서 나온 에어플로우는 다양한 기능, 정말 웬만한 기능들이 다 제공이 된 꽤 성숙한 툴이라서 이건 역시 많은 개발자들에 의해 선택이 되고 또 스타를 많이 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플로우와 루이지는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툴이라면 이 ML플로우와 쿠버플로우는 머신러닝에 좀 더 최적화돼서 만들어진 툴이에요. 그래서 ML플로우와 쿠브플로우도 2018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스타의 기준은 어제 날짜 기준으로 잡아온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르고 CD는 Git 오퍼레이션 스타일의 배포를 구현하게 해주어서 GitHub 액션과 굉장히 호환성이 좋아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 정도면 좀 그래도 믿고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툴들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또 얼마나 성숙했는지, 인기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 복잡도는 어느 정도인지, 랭귀지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 보다 보니까 에어플로우와 루이지가 인기도 가장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개발된 지도 오래돼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도입이 되어 있지만 사실 제가 쓰기에는 기능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머신러닝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걸 쓰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쿠버플로우와 ML플로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쿠버플로우와 ML플로우는 사실 뒤에 이름도 플로우 똑같아서 굉장히 좀 헷갈리는 면도 있었지만 쿠브플로우는 앞에 있는 쿠브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커버네티스 시스템 위에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쿠브플로우를 설치를 하려면 일단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쿠브플로우를 설치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작업은 이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 안에서 구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ML플로우는 굉장히 좀 심플한 편이에요. 이 ML플로우는 그냥 파이썬 단독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익스페리먼트 실습에 코드 몇 줄만 이용해서 ML플로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로컬이나 클라우드 어느 환경에서든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습했던 그 실험의 내용을 트래킹해 주는 작업들이 ML플로우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사실 ML플로우의 기능이 쿠버플로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긴 해요. ML플로우에서도 웬만한 실습 트래킹이라든지 그 다음 패키징, 그 다음에 서빙, 그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 모든 걸 다 해주기는 하지만 쿠버플로우처럼 기존의 쿠버네티스와 연동되는 그런 기능이 확장돼 있거나 또 관련된 뭐라고 해야 되죠? 툴들이 풍부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만큼 쿠버플로우는 처음 진입 장벽이 꽤 높은 편이고요. 구축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저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ML플로우부터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ML플로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가상 환경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는데요. 크게 두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킨런의 엘라스틱 넷과 그 다음에 XGBoost 똑같은 와인 데이터를 이용한 리그레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봤고요. ML플로우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기존에 학습시켰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판다스나 넘파이 플로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매트릭들, 그 다음에 사용할 모델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ML플로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ML플로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트래킹을 할 때에는 이런 모델을 만들 때 그때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줬더니 그때 매트릭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해서 우리가 트래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값을 트래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학습됐던 모델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의 모델 파일까지도 우리가 계속 저장을 하면서 이때 모델이 가장 좋네? 그러면 이 모델을 선택해서 패키징하고 서빙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Lflow는 이렇게 로컬에서만 사용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학습을 시켰는지, 언제 학습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누가 했으며, 그때 소스는 무엇이었는지, 만들어진 모델의 형태, 그 다음에 매트릭 값, 그 다음에 그때의 파라미터 값은 무엇이었는지까지도 한눈에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나는 매트릭 값이 R2가 0.5 이상인 것만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쿼리를 넣어서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MLflow UI가 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학습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시킬 때는 MLflow, 그 다음에 run 작동을 시킨다 해서 어떤 모델을 학습시켜볼까요? scikit-learn에 있는 elasticnet을 학습시키는데 거기에 파라미터 값으로 알파 값을 0.03으로 입력을 해서 학습을 시키겠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학습이 지금 에러가 났습니다. 기본적으로 MLflow로 실행을 시키면 콘다를 이용해서 콘다에 있는 파일을 불러서 새로운 콘다 패키지를 생성하고 거기서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요. 저는 콘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옵션으로 no 콘다를 해주고 실행을 시키면 자, 이렇게 엘라스틱넷 모델이 만들어졌고 그때 파라미터 값은 이렇게 들어갔으며 결과 값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뜨고요. 그러고 나서 MLflow로 가보면 여기 리프레시라고 해서 그 사이에 새로운 모델이 두 개가 학습이 된 걸 바로 트래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시를 눌러보면 23초 전에 scikit-learn elasticnet으로 학습을 시켰고 그때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상세 설명뿐만 아니라 여기에 아티팩트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실험을 할 때마다 이때의 환경은 어땠는지, 그 다음에 모델 파일 자체, 그 다음에 이때의 ML 모델에 대한 설명 값들까지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 모델이 좋았던 것 같아. 이 모델을 서빙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모델의 아이디를 run 아이디를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MLflow models sub 하고 모델 URI는 runs 모델하고 여기서도 콘다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포트 값은 3, 4로 해서 서빙을 하면 우리가 로컬 호스트에서 이 모델을 패키징해서 서빙하는 것까지가 이 MLflow에서 다 진행을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서빙된 모델에 우리가 값을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curl 이용해서 post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의 JSON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형식에 맞게 값을 넣어서 이쪽으로 보내주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MLflow만 이용해도 모델을 트래킹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모델의 레지스트리를 관리하고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해서 그 모델을 서빙하는 것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로컬에서만 진행을 했는데 물론 이걸 어딘가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외부에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MLflow는 사용하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MLflow 하나만 가지고도
웬만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게 가능했었는데 사실 그건 전체 MLOps의 굉장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부분, 그 다음에 모델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접속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스케일링 하는 것까지 하려면 MLflow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여기에 그 외에 다양한 툴들도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굉장히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전체 파이프라인을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MLOps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단계들이 있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MLOps 생태계는 앞으로도 한동안 춘추 전국 시대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발표 준비하면서 변성윤 님의 MLOps 춘추 전국시대 정리라고 하는 발표를 봤는데 왜 춘추 전국시대라고 했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살펴보면 볼수록 와, 정말 표현을 잘했구나. 찰떡 같은 표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MLOps 오픈소스 생태계도 그렇고 클라우드 생태계도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하고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MLOps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스텝을 선택해서 필요한 단계부터 차근차근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다양한 오픈소스를 깃허브에 계속 들어가서 튜토리얼을 보고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생각만 해서는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MLflow와 그 다음에 Kubeflow를 설치를 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해주는구나. 하지만 이런 건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MLOps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일단 뭐 하나 선택해서 진행을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볼수록 와 내가 이 모든 툴을 다 다루는 건 불가능해. 이 창도 띄우고 저 창도 띄우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애저에서 제공해주는 MLOps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바로 뒤 세션으로 김영욱 MVP님께서 애저 MLOps로 고생 안 하기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내용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 세션에는 애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만 잔뜩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것은 다 제가 얼마나 오픈소스로 고생을 했고 여러분들도 고생을 하게 될 테니까 애저 MLOps를 이용하면 그 모든 게 얼마나 편해지는지 다음 세션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세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